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내분비내과의 최한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키가 계속 줄어드신다고요? 골다공증을 의심하세요. 100세 건강, 뼈를 튼튼하게 하는 생활관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키가 줄어든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지금 55세, 그리고 65세, 그리고 75세로 이렇게 가면서 키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다리를 이렇게 구성하는 이런 긴 뼈들, 사실 이게 뼈가 이렇게 짧아지지 않죠. 그리고 또 뭐 머리를 구성하는 이런 두개골이라든지 이런 것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 척추뼈가 나이가 들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이 오면서 키가 줄어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키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골다공증을 이제 의심하게 되는데요. 여기 한번 이 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키가 줄어들면 무조건 골다공증이다. 이게 이제 맞는 말일까 하는 내용인데, 일단 뭐 이렇게 문구에 무조건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이게 틀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문장도 지금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 키가 줄어든다는 게 어떤 정도길래 그러냐 그러면, 사실 우리가 키가 줄어든다는 거는 약간의 자세 변화, 그런 걸로도 얼마든지 이제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변화들, 뭐 한 1cm, 2cm 정도 줄어드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얼마나 줄어야 이게 진짜 의미 있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키의 감소일까요? 예. 대개 보면은 한 4cm 정도. 물론 이런 4cm라는 수치를 너무 절대적으로 이렇게 평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러면 뭐 3.5cm면 의미가 없는 것이냐, 4cm부터 그런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는 한 4cm 정도의 키 변화가 있으면 이게 의미 있게 키가 줄었다고 보고 조금 더 이제 의심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확실히 젊었을 때에 비해서 키가 작아졌다. 그렇다면은 한번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골다공증이 있는데 키가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예, 바로 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 압박골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골다공증이라도 척추 압박골절이 없으면 키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도요, 키가 내가 줄어들지 않았으니까 나는 골다공증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키가 줄어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압박골절이 없다 하더라도 골다공증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 압박골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엑스레이죠. 우리 신체의 엑스레이인데, 이 척추뼈를 이 측면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쭉 보면 어떻습니까? 이 척추뼈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뭔가 하나 이상한 게 보이시죠? 예, 이게 지금 척추뼈를 옆면에서 보면은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정상적인 뼈라면 직사각형 모양으로 보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뼈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삼각형으로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압박골절이 생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요추 1번에 있는 뼈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보다 이제 조금 더 심해지는 경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조금 이제 뭐 그림이 조금 희미하게 보여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네모내야 되는 이 척추뼈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다발성 척추 압박골절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런 지금 우리가 요추 1번과 같은 이런 상태에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은 이게 점점 더 이 위아래에 있는 뼈들이 불안정해지면서 이런 다발성 골절로 좀 더 진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척추 골절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이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더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골다공증 골절,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척추 골절들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발생할 수 있겠는가? 저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어떤 골다공증 골절이라는 거의 의미는요, 어떤 아주 강력한 충격에 의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어떤 활동, 그리고 본인의 어떤 키높이 정도에서 넘어졌을 때 그런 정도의 낙상에서도 이제 골절이 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미끄러져 넘어져서 이제 엉덩방아를 쪘다든지 또 무거운 물건, 네, 뭐 화분에 물을 줄 때 물을 이제 가득 담은 그런 것들 이제 들었을 때, 또 가벼운 집안일이나 몸을 숙이는 동작 등의 이런 일상 활동, 또 계단 내려올 때라든지 뭐 심지어는 기침을 하다가 또 장시간 앉아 있다가 이런 아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활동에서도 골다공증 골절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 뼈가 이렇게 약한 골다공증 환자라면은 이런 골절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골다공증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해보면, 자, 이제 골다공증 진료를 직접 이제 진단을 받으셨다든지 그래가지고 또는 그런 골다공증에 대한 걱정이 있으셔서 진료를 보신다고 한다면 이 점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골다공증 질환이 어떤 질환인가? 네, 그 질환을 가장 쉽게 얘기한다면은 이 뼈가 부러지기 쉬운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래 그림에 보시면 지금 건강한 이 왼쪽에 건강한 뼈하고 이게 척추뼈인데요. 건강한 뼈,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 뼈입니다. 이 골다공증이라는 용어에서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듯이 이 골다공증 뼈에는 이 건강한 뼈에 비해서 지금 뭔가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 건강한 뼈에도 우리가 보면은,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런데 아주 미세한 구멍이 뚫린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는, 안쪽에 있는 이런 구멍들을 구성하는 뼈를 우리가 소주골 또는 해면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겉을 이렇게 싸고 있는 조금 더 치밀한 이쪽 볼을 이제 피질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골다공증이 생긴 뼈를 보면은 지금 이 소주골 쪽도 굉장히 이런 소주 자체들이 이제 사라지고 소실이 되고요. 또 얇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겉에 있는 단단한 피질골도 굉장히 얇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뼈의 강도가 약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이 생긴 상태에서는 뼈가 부러지기 쉽다. 예, 뼈의 그 골의 강도가 약해져서 뼈가 잘 부러진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골다공증을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한다면 바로 뼈를 튼튼하게 해서 골절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내가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키가 아까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이제 내가 키가 줄어가지고 그럼 이제 골다공증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가신다면은 이 병원에 이제 근처 병원이나 의원에 이제 가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골다공증 진단을 위해서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에서 가장 이제 많이 표준적으로 쓰는 그 진단법이 바로 이 골밀도에 대한 측정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골밀도라는 거는 뼈의 밀도잖아요. 그래서 이 골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로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보면은 지금 왼쪽 위쪽에 있는 우리말로 이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 측정법. 저희는 이제 이거를 DXA 또는 DEXA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큰 통 속에 들어가서 찍는 CT를 활용해서 찍는 QCT라는 CT를 활용한 방법도 있고요. 또 초음파를 활용해서 이렇게 발꿈치 같은 데서 찍는 그런 초음파를 활용한 방법도 있죠. 근데 가장 우리가 표준화되고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왼쪽 위쪽에 있는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 측정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이 가장 표준화가 돼 있고, 또 향후에 우리가 약제를 쓰고 추적 관찰을 한다든지 그런데도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가지고 주로 진단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골밀도 측정의 급여 대상을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렇게 어려운 검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방사선의 노출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해당되신다면은 누구든 다 급여 대상이 되시고 이제 골밀도를 측정해 볼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제가 보면은
이 골밀도를 이제 측정을 특히 이제 보험급여로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그리고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이라도 폐경 후 여성이 되겠습니다. 이 고위험 요소에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체중, 네, 그리고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 아까 비외상성 골절이라는 거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보여드렸죠. 아주 일상적인 활동, 네, 뭐 계단을 내려간다든지 무거운 걸 든다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외과적인 수술로 인해서 폐경 또는 40세 이전에 자연 폐경이 되니까 그러니까 좀 이르게 빠르게 이렇게 폐경이 된 그런 분들, 또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이라든지 또 비외상성 골절, 또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또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장기간의 그런 투여 계획이 있다. 여기 이제 3개월 이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타에도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뭐 이런 경우들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내가 골다공증이 걱정이 되고 아까 키가 줄었거나 하는 것들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신다면은 근처 의원 또는 병원에서 얼마든지 쉽게 측정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으로 우리가 이게 그 검사를 해가지고 진단이 됐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인에 대한 것들을 그 담당하신 선생님께서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이게 골다공증이 진단이 됐을 때 과연 내가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 위험 요인 중에는 우리가 교정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환자분하고 좀 고칠 수 있는 게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고쳐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냐 보면은 일단 나이죠. 그러니까 고령, 예, 그런 분들. 그다음에 남성보다 이제 여성이 더 많고요. 또 체질량 지수. 아까 저체중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체질량 지수가 아주 낮은, 어떤 분들은 나는 평생 계속 저체중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저체중이라든지 본인의 골절 과거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전적인 요인이 골다공증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부모님의 골절력, 특히 고관절 골절 같은 것들도 위험 요인이 되고요. 또 음주력, 또 흡연력. 네, 그래서 뭐 하루 뭐 2잔, 3잔 이상의 그런 음주 같은 것들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약제 복용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내가 장기간 복용하는 어떤 약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뼈에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약제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스테로이드 제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환과 관련해서 골다공증이 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거기에는 이제 저희 내분비내과에서 보는 질환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부갑상선 질환이라든지 또 갑상선 질환, 또 류마티스 관절염, 또 당뇨병, 또 성선 기능 저하증이나 이제 조기 폐경, 또 신장 질환, 또 간 질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또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아마 골다공증이 좀 심하게 수치가 낮은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런 질환들이 혹시 동반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 내지는 소변 검사 같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자, 아까 제가 골다공증 진단법 중에 골밀도, 특히 덱사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덱사를 가지고 우리가 골다공증을 진단하는 어떤 기준을 여기에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골밀도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에서부터 청소년이 되고 이렇게 20대, 30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골밀도는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우리 일생에서 가장 많은 튼튼한 그런 최대 골량을 얻는 시기가 이제 20대 하고 이제 30대쯤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뼈를 조금씩 이렇게 골밀도가 낮아지다가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이런 폐경이라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이제 몸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그런 시기에 골밀도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급격하게 좀 떨어지고 그 이외에도 우리가 고령화되면서 골밀도가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골다공증을 진단할 때는 어떤 그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디에다가 우리가 기준을 두고
골다공증이다 아니다를 이제 할까요? 어디를 정상으로 볼까요? 보면은 이 정상으로 보는 그 부분이 바로 이 가장 젊었을 때 20대, 30대의 어떤 평균치로부터 표준 편차 1 거기까지를 우리가 그 정상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그거를 우리가 T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 편차를 이제 T점수라고 얘기하는데 T점수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제 여기를 이제 정상으로 보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표준 편차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까지 그러니까 T점수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까지를 이제 골감소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골다공증은 마이너스 2.5보다 이제 낮을 때 요 밑으로 내려갈 때를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실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제 아마 골다공증의 이 진료를 보시고 골밀도를 찍어보신 분이라면은 아마 이런 그림, 비슷한 그림을 보셨을 가능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결과지를 보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본인의 고관절 찍은 사진이 보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 BMD라고 하는 골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이가 있고 나의 그 여기 이렇게 찍히는 거죠. 나의 골밀도가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붉은색에 해당하는데 찍히게 되면 이제 골다공증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이제 수치들이 복잡하게 나와 있죠. 그런데 뭐 이런 수치들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그래도 한번 좀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아까 제가 앞서서 T점수라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T스코어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T스코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T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위가 있죠. 여기가 이제 골절이 많이 오는 그런 그 대퇴 경부, 고관절 경부가 되겠고 또 전체 대퇴부 하는 이 넥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토탈이라고 된 부분, 이 부분을 주로 저희가 골다공증을 판정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T점수로 보면 여기 지금 이 대퇴 경부죠. 이 넥이라고 된 부분이 마이너스 3.3입니다. 그리고 토탈이라고 된 부분이 마이너스 2.5죠. 그래서 이 둘 중에 이 낮은 부분인 요 마이너스 3.3이 이제 기준이 되는데요. 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기준이 골다공증 기준이 마이너스 2.5였죠.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우리가 판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참고적으로 G스코어라고 하는 점수, G점수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조금 더 젊은 폐경전 여성이라든지 50세 이전의 남성에서는 G스코어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골다공증이 많은 그런 폐경 후 여성이라든지 50세 이상의 남성에서는 이제 T점수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관절에서 찍은 그 골밀도 사진이 되겠고 이 다음 그림은 이 척추에서 찍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추 부분입니다. L1이라고 하는 게 이제 럼버라는 뜻이고요. 요추를 의미하는데 요추 1번부터 2번, 3번, 4번 그렇게 되겠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마다 각각의 T스코어가 다 나와 있는데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 토탈을 봅니다. 전체를 보게 돼서 지금 마이너스 3.1이 나왔죠.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도 척추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마이너스 2.5보다 낮기 때문에 골다공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셔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골밀도를 찍으시고 이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을 되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제 치료를 합시다,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실 텐데 보통은 이제 골다공증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다라고 판정이 되면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약물 치료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골 흡수 억제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골 형성 촉진제라고 하는 분류가 있습니다. 이 골 흡수 억제제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뼈가 조금씩 그 파골세포라는 거에 의해서 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그 흡수되는 것들을 그 속도를 늦추는 뼈가 이렇게 흡수되는 거를 늦추는 그런 약제가 되겠고 골 형성 촉진제라는 거는 조골세포라는 그런 세포에 의해서 우리 뼈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만들어지는 속도를 높이는
그런 약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약재에 대해서 아주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약재 중에는 아주 이런 많이 쓰는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그런 약재도 있고요. 또 데노스맙이라는 약재도 있습니다. 골 흡수 억제제인데요.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면 경구약으로는 매주 먹는다든지 또 매월 복용하는 약이 있고 주사제 쓰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주사제 쓰시는 분들 중에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경우는 3개월짜리 주사 그리고 1년짜리 주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짜리 주사를 맞는 분들은 데노스맙이라고 하는 그런 항체 주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골 형성 촉진제, 아까 이제 뼈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약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이제 부갑상선 호르몬을 가지고 만든 이런 부갑상 호르몬 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역시 그 항체 쪽 제제가 되겠는데 이제 로모소주맙이고요. 이거는 이제 매월 맞는 주사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주사 중에서는 골밀도를 가장 그 강력하게 올리는 그런 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골다공증이 좀 심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초고위험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우선적으로 골 형성 촉진제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파트가 이제 골다공증의 생활관리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놨는데 일단 영양 쪽과 좀 관련된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칼슘, 그리고 비타민 D, 단백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운동과 관련된 부분, 또 낙상 예방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뭐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 동안에 약간 그 몇 분께서는 질문을 좀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이 저기 나와 있나요? 예. 질문을 한번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식탐 많은 콧물 여왕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우유를 많이 먹으면 뼈 건강에 확실히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초유를 먹는 게 더 효과가 좋을까요? 사실 이 우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특히 우유에는 이제 칼슘이라든지 단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유와 관련된 부분은 강의를 하면서 제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영리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키가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와 골다공증으로 인한 키 감소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나 징후를 유심히 살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뭐 아주 좋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제가 사실 앞서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떤 자세가 변한다든지 또는 어떤 근육량의 변화, 뭐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키가 줄어드는 거는 아주 현저한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자세가 변하고 뭐 그런 것들, 물론 뭐 그런 걸로도 많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은 한 1cm, 2cm 정도 그런 자세 변화로 줄어드는 거는 크게 이제 정말 뭐 나이 들면서 드시는 그런 어떤 키 감소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아까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키가 줄어드는 거는 우리가 그 키가 줄어드는 원인이 그 압박골절, 척추에서의 그런 압박골절 때문이고 그런 압박골절이 뭐 하나, 두 개, 또 여러 개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좀 더 현저한 그런 게 키가 줄어든다. 그래서 그 기준은 아까 제가 아주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만은 한 4cm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척추에 그런 압박골절이 있게 되면은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압박골절이 있는 부분에 통증을 동반을 하면서 좀 현저한 정도의 그런 키 감소가 있다면 좀 더 골다공증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통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그런 일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그냥 뼈가 삐끗한 것 같은데 뭐 그런 정도만을 느끼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영상을 찍어봤을 때 그런 압박골절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없다고 해서 또 이게 압박골절이 없는 것은 또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요. 네, 사랑박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골밀도 검사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경우 추가적으로 할 생활습관이나 복용할 수 있는 보충제가 있을까요? 네, 이 부분도 제가 생활관리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소한 행복님, 네, 마이너스 2.9, 저게 이제 T점수겠죠. T점수 마이너스 2.9로 프롤리아 주사를 맞고 칼슘과 비타민 D, 마이칼 Q 처방을 받았습니다. 네,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네, 뭐 아까 지금 제가 약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프롤리아가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항체 주사 중에 데노스맙이라는 주사입니다. 6개월에 한 번 맞는 그런 주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주사는 이제 골다공증 치료제라는 개념이고 거기에다 더해서 칼슘과 비타민 D 같이 복용하는 거는 아주 일반적인 저희가 골다공증 환자 치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잘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더 볼까요? 예, 그 현숙정님께서 골다공증 약물을 복용하다가 위장 장애가 부작용으로 생긴 경우는 복용을 중단해야 되나요? 다른 치료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역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방금 약물을 말씀드릴 때 자세하게 얘기는 못 드렸습니다. 근데 주사제도 있고 경구제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가장 경구제로서 많이 사용하는 그 골다공증 약물이 위장장애가 부작용으로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물을 착용하시다가 만약에 위장장애가 정말 이게 내가 좀 복용하기 좀 어려운 정도다 그러시면은 같은 그런 그 계열의 주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사제 같은 경우는 이제 위장장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경구약을 중단을 하시고 주사제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아까 그 비스포스포네이트 외에도 경구약 중에는 그 뭐 호르몬 치료제 계통이라든지 또 그 선택적 여성 호르몬 수용체 조절제라는 그 약이 있었거든요. 그런 쪽에 어떤 계열을 조금 바꿔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은 위장 장애가 좀 적은 약제로 선택을 바꿔서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 아래 이제 질문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슈슈님께서 골절 발생 후에 골 형성 촉진제 주사를 몇 번 맞고 다른 치료로 바꾸어 하는 치료도 하는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골절 발생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위험도가 높은 그런 골다공증 환자이실 가능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골절을 막기 위해서 골다공증 치료를 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골 형성 촉진제가 같은 골다공증 약제 중에서도 조금 더 강력한 약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저런 골 형성 촉진제를 1년 내지는 뭐 그 이상 치료를 하고 나서 그냥 중단을 해버리면은 또 골밀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개는 이어서 골 흡수 억제제로 치료를 이렇게 바꿔서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어가지고 그 위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뭐 몇 년까지도 이렇게 치료를 해서 계속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치료들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제 약물까지가 되겠고요. 이어서 이제 골다공증 생활관리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생활관리 측면은 지금 영양, 운동, 낙상 예방 그렇게 구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생활관리에서 그 영양적인 측면에서 아마 가장 그 알고 계시고 유명하고 또 이 청취자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고 실제로 또 복용하시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칼슘일 겁니다. 이 칼슘에 대한 우리 학회에서 골다공증 학회에서 나온 그 내용들을 좀 보면요. 일단 국내에서 권장하는 일일 칼슘 섭취량은 이온 칼슘 양입니다. 이게 800에서 1000mg이다. 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칼슘 염의 양이 아니라 칼슘이 뭐 탄산 칼슘도 있고 뭐 구연산 칼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용량으로 한 게 아니라 순수한 칼슘의 원소량으로 했을 때 800에서 1000mg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칼슘은 1차적으로 음식을 통해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러 가지 제형들, 약제로 나온 그런 어떤 알약 형태로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할 것이 더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음식에는요, 음식을 이렇게 섭취를 하면은 하루에 이게 뭐 2끼, 3끼 이렇게 나눠서 먹으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칼슘이 이제 골고루 이렇게 분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할 때는
아주 적당한 양을 일정한 속도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우리 몸으로 체내로 들어오는 것도 아주 빠른 속도보다는 아주 알맞은 속도로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음식이 더 좋다는 것이죠. 음식에 있는 칼슘이 유달리 뭐 더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골고루 우리가 섭취를 할 수 있고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이제 좋은데, 어떤 알약이라든지 그런 데 있는 칼슘은 사실 아주 작은 알에 굉장히 많은 용량의 칼슘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려 아주 작은 알약에도 우리가 하루 동안 섭취하는 정도의 칼슘이 다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다 복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양이 한 번에 흡수가 돼 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의 칼슘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서 부작용을 좀 유발할 가능성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통해서 충분한 양의 칼슘을 섭취하기가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나 또는 골절 위험이 높은 골다공증 환자에서는 이제 칼슘 보충제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루 동안 그 섭취하는 칼슘량이 1200이나 뭐 1500 이상으로 좀 많은 용량을 이렇게 섭취하게 되면은 신장 결석 또는 심혈관 질환 또는 뇌졸중과 같은 그런 혈관 질환의 위험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것들이 일부 분석에서 나온 것들이 있어서 참고를 해야겠는데요. 근데 주로 이런 분석들은 해외에서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 기본적으로 그쪽에서는 좀 칼슘 섭취량이 우리나라보다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쪽 데이터들이 좀 많고, 우리나라의 칼슘 섭취량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좀 적은 편입니다. 보면은 490mg으로 돼 있죠. 제가 아까 권장 섭취량이 뭐 800에서 1000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복용하시는 것이 그 권장 섭취량에 굉장히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래프에 보면 여성, 남성에서 하루에 400mg도 채 섭취하지 못하는 굉장히 칼슘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의 그런 퍼센트가 고령으로 이렇게 갈수록 70대, 80대로 갈수록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골다공증이 많은 환자들이 대개 뭐 60대, 70대, 80대가 되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하루에 섭취하는 칼슘의 평균량이 더 적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400mg, 300mg 그런 때까지도 이렇게 적어지기 때문에 칼슘 섭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강조를 하고 필요하다면, 정말 필요하다면 보충제를 통한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음식을 통해서 칼슘을 섭취하는지를 보여주는 이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그 칼슘 섭취하는 그 근원이 되는 식품은 멸치입니다. 네, 멸치, 그리고 우유, 또 배추김치도 있고 요구르트, 달걀, 두부, 미꾸라지, 치즈,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칼슘 섭취의 어떤 근원 식품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설명할 때는 이 중에서도 조금 더 효율적인 거, 예.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인 거라고 한다면은 흡수가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흡수가 잘 되는 칼슘들을 권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주로 유제품에 있는 칼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유제품, 그리고 이런 멸치라든지 뱅어포 같은 어류에 있는 칼슘들이 비교적 잘 흡수가 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냥 우유 한 팩이면은 한 200mg 정도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고요. 또 요구르트나 치즈가 한 100mg 정도, 그리고 뱅어포 한 장이 150, 또 멸치 중간 크기 4마리가 한 50 정도, 또 두부 5분의 1모가 한 145 정도 되기 때문에 내가 칼슘을 조금 많이,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칼슘 섭취량이 적을 가능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이 중에 내가 가능한 거,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섭취하려고 골다공증 환자시라면 섭취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또 많이 알려져 있고 잘 아시는 게 비타민 D입니다. 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이제 아주 중요한 비타민 또는 호르몬이라고 저희가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비타민 D는 우리가 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중의 농도가 2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최소 20나노 이상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골절의 위험이 높은 그런 골다공증 환자 또는 낙상의 위험이 높은 환자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높게 그래서 한 30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제가 방금도 약간 호르몬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항상 적당한 게 좋습니다. 너무 적어도 좋지 않은 것이고 또 너무 많아도 이 호르몬 같은 것들은 좋지 않은 것인데 보면 혈중 농도가 50 이상까지 가끔 보면은 정말 높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이제 건강식품을 통해서 너무 과량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너무 올라가는 거는 별로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무 높을 경우에 반대로 골절이나 낙상의 위험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적절한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타민 D의 보충제의 일일 권장량은 800단위 이상이다라는 게 있고요. 또 최대 섭취 용량, 그러니까 상한치가 되겠죠. 예, 이 정도는 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게 한 4,000단위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적정 비타민 D 농도와 보충량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한 게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적정한 농도는 한 20 정도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랬죠. 적절이라고 저기 표시가 돼 있고 더 좋은 수치는 한 30 정도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50을 넘어가는 거는 조금 과다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20보다 낮게 되면 이제 부족한 상태, 그리고 10이나 12보다도 낮게 되면 이제 결핍 상태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치를 우리나라의 그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한 게 있는데 보면은 남성이 한 18.3, 그러니까 여성이 한 16.4로 이 적절한 농도의 평균치가 이 적절한 농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외국하고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낮은 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환경적인 요인이 많죠. 그러니까 실내 생활을 한다든지 또 햇빛을 많이 피하는 그런 선크림을 너무 과다하게 바른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정도 부족에 있는 상태라면은 하루에 800에서 1000단위 정도의 복용만으로도 충분히 적절한 상태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800단위, 1000단위, 조금 많으면 한 2000단위 정도까지로 이제 처방을 해서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너무 낮다. 결핍 상태까지 가게 되면은 정말 이때는 뼈에 칼슘이 너무 부족해지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비타민 D를 조금 고용량으로 일시적으로 좀 써서 높여놓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시 800에서 1000단위 정도 하루에 복용을 하시면 아주 적절한 농도를 장기간에 걸쳐서 유지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가지고 온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또 뼈에 이제 아주 좋은 필요한 필수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 뼈도 우리가 그 콜라겐이라고 하는 단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단백에 칼슘과 인과 같은 것들이 이제 침착이 되면서 아주 단단한 조직이 되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도 이런 뼈를 구성하는 단백이 이제 콜라겐이 있고 또 뼈를 싸고 있는 그런 근육들도 이제 단백질로 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단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단백은 하루에 본인의 체중 1kg당 1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주의하실 거는 만성 신질환이 있다, 만성 콩팥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보다는 조금 적게 하시는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식물성 단백질만 가지고 할 때는 식물성 단백질에는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불완전 단백질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너무 식물만 가지고 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달걀이라든지 우유 또 고기류 그런 것들을 잘 보강해 가지고 단백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단백질을 그러면 제가 아까 킬로그램당 한 1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냥 평균적으로 한 60kg, 한 70kg 정도의 몸무게라면 한 60g이나 70g 정도의 이제 단백질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해서 항상 고기나 어류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흔히 먹는 밥, 백미에도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미에 있는 게 만약에 하루에 2끼, 3끼를 잘 드신다면은 한 20g 정도의 단백질을 쌀을 통해서도 섭취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내가 아까 60kg, 70kg 그러면 60g, 70g이 필요한데 그 중에 밥을 통해서 한 20g 정도를 섭취를 하게 되면은 남는 게 한 40g에서 한 50g 정도 됩니다. 그럼 그거로 이제 남은 그 40g, 50g을 이제 어떻게 섭취할까를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되겠는데, 예, 여기에 보이는 게 지금 각각의 그림에 보이는 게 각각 8g에 해당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좀 뭐 여기 그런 닭고기도 있고요, 돼지고기, 이런 뭐 소고기도 있고, 대개 이런 고기류에 해당하는 게 8g의 단백질을 갖는 거의 무게가 한 40g 정도. 그러니까 크기로 한다면 탁구공 크기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탁구공 크기 정도의 우리가 고기류를 섭취하게 되면, 하나를 섭취하게 되면 이제 한 단위가 한 8g 정도의 단백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선 쪽, 생선류도 한 토막, 일반적인 한 토막이 한 50g 정도 되는데 여기에도 한 8g 정도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걀 한 개도 마찬가지고 두부 4분의 1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식품이 한 8g 정도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제 40g을 만들려면 보통 이런 게 한 5단위 정도가 하루에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50g 정도를 만들려면은 한 6단위 이상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한 5단위, 6단위 정도를 우리가 하루 종일 섭취를 한다 그러면 이런 탁구공 크기의 고기류 한 2개 정도, 그리고 생선 한 토막 내지 2토막, 그리고 달걀과 두부 4분의 1모, 이 정도를 하시면 대략 한 5단위나 6단위 정도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시면서 이런 고기류의 반찬, 어육류의 반찬들을 잘 섭취하시는 것이 충분한 단백질 공급에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운동에 대한 얘기인데요. 운동은 사실 저도 이제 이 오늘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 다른 유튜브들을 봤는데 굉장히 운동을 실제로 하면서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그런 채널들이 있었습니다. 뭐 저희 비욘디 채널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골다공증에서는 체중을 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중 그 자체 무게가 뼈에 자극을 줘서 뼈가 소실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체중을 실어 뼈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 또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아주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이런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 또 에어로빅과 같은 운동, 체조, 배드민턴, 뭐 자전거, 수영. 네, 수영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은 이제 체중이 실리지는 않죠. 그래서 수영은 뭐 아주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뭐 하지만 이것도 이제 유산소 운동이고 근육 강화 측면에서는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어느 정도 하느냐? 거기에 등에서 땀이 약간 배어 나오는 정도, 숨이 약간 찰 정도, 그리고 근육이 약간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들, 그리고 매일 한 30분, 시간으로 한다면 30분 정도의 이런 중등도 강도로 운동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이 그림 보이시면은 이 가슴 쪽에 있는 대흉근을 이렇게 늘리는 거죠. 이렇게 앉아서 등을 펴는 심호흡을 하시면서 등을 펴는 이런 간단한 운동들, 그리고 엎드려서 이렇게 등을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엎든 상태 바닥에 이제 등을 대고 배를 대고 등을 이렇게 펴면서 이렇게 등을 상체를 드는 그런 운동도 이 척추에 있는 그런 근육들을 굉장히 강화시키는데 이제 좋을 수가 있고요. 또 엎드린 다음에 한 발씩 뒤로 드는 거죠. 예, 이쪽 오른쪽 들고 왼쪽 들고 하면서 이쪽에 있는 둔부에 있는 그런 근육들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피하셨으면 하는 운동이 바로 이 그림인데요. 아까 척추의 압박골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척추에 골다공증이 있는데 거기다가 너무 많은 무리를 주게 되면은 오히려 더 뼈가 스트레스를 받고 골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구부리는 그런 자세나 행동 같은 것들은 이렇게 좋은 운동이라고, 골다공증 환자에 있어서 이렇게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이게 이제 마지막 그 슬라이드가 되겠는데, 이 생활관리 측면에서 또 중요한 게 낙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뼈가 약해도 넘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골다공증이 그 골절이 생길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낙상을 예방을 하기 위한 어떤 환경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세요. 그래서 집에 상당히 고령의 그런 어르신께서 계시다면은 환경 자체 혹시 내가 자기도 모르게 미끄러지고 또 실내에서 오히려 외부보다는 실내에서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골절이 오는 낙상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낙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욕실 같은 데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기나 욕조, 샤워실 등에 손잡이를 해주시면 또 좋다는 거, 또 이런 미끄럼 방지 매트 같은 거를 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주방에서도 좀 미끄러질 수가 있는데 미끄럼 역시 방지와 관련된 매트라든지 뭐 왁스 또는 이제 자주 사용하는 주방용품이 너무 위에 있으면은 그거를 또 이제 꺼내시다가 또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손에 닿기 쉬운 곳에 보관한다든지 또 계단 같은 데는 이제 난간이 혹시 뭐 문제가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좀 튼튼하고 안전한지 확인하는 거. 또 자주 다니시는 그런 길에 있는 그 바닥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물건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고 또 매트를 잘 고정해 놓고 또 문턱이 또 문제가 된다면 문턱 같은 거를 제거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 같은 것들도요, 너무 저녁 밤이라고 해서 너무 어둡게 하는 것보다는 그 미등 같은 거로 어느 정도는 조금 밝게 해놓음으로 인해서 그럴 때 이제 넘어지지 않도록 또는 움직임 감지 센서가 있으면 이제 움직이면 이제 불이 켜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낙상을 예방을 위한 어떤 가정 환경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생활 관리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일단 강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질문을 이어서 오늘 관련된 주제 그 질문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은 이제 아마 여기까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이 뒤에 이어서 또 강의가 있어서 제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오늘 꼭 말씀드릴 여러 가지 내용들, 키가 줄었다라는 내용은 그게 이제 한 4cm 이상 현저하게 줄었다면 척추에 압박골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압박골절의 가장 큰 원인 중에 원인이 이제 골다공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키가 줄으신 그런 게 있다면은 꼭 한번 골다공증에 대한 검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골다공증이 이미 진단이 되신 분이라면은 여러 가지 그런 제가 말씀드린 생활 관리들, 영양적인 측면, 또 운동, 또 낙상 예방과 관련된 것들을 잘 신경 써서 하시고 또 적절한 약물을 처방을 받으신다면은 골다공증을 잘 극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저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